안녕하세요. 서울 시민의 마음을 위한 방송 처방전 코알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코알라. 오늘 또 우울을 주제로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진행은 여기 코비드19 지원단 단장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와 함께 음악치료사 김미림이고요. 오늘 저희 또 게스트로 대한정서인지행동의학회에서 이 코로나 우울 전문이신 이태주 원장님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이태주입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로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우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정신과 의사 이태주입니다. 네, 소개가 오늘 제일 멋진 소개를 준비해 오신 아주 이태주 선생님 멋지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불면 또 감염 공포, 청결 강박에 이어서 우울 아마 제가 그 코로나와 관련된 상담을 제가 어떤 원고 쓰면서 4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코로나 상상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 혐오도 있었고 코로나 분노도 있었고 코로나 우울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제일 많은 그 비중은 코로나 우울이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자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 때문에 우울하다 이러시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좀 줄어들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것 때문에 우울하다 이런 얘기가 조금 늘어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우울로 인해서 또 2차적으로 또 뭐 자살이 늘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 코로나 우울을 잘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최근까지 우울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저 뭐 정신없이 보내는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많이 이제 저희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도 떨어지고 맞아요. 프리랜서. 사회적 거리두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격리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에 조금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태주 선생님 모시고 코로나 우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유튜브라는 걸 지금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요. 맨날 구경만 하다가 유튜브라는 곳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떨리기도 하고 좀 긴장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김현수 선생님을 이제 예전부터 직접은 뵙지는 않았지만 김현수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활동들을 사실 저도 이제 먼 거리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워낙 뭐 이렇게 정신과 의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이제 좀 많이 관심을 안 가졌던 일, 뭐 이렇게 아픈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제 자살 위험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들을 하셨던 김현수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돼서 좀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김미림 선생님이 노래하시는 장면을 봤는데요. 네.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노래를 듣고 싶어지고 언젠가 노래방도 한번 같이 가서 노래를 들어보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랑 또 음악 치료도 잘하실 것 같은 그런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오늘 이 시간이 좀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화면이 혹시 나왔나요? 두 번째 슬라이드 켜주시죠. 이제 제가 굉장히 그 사춘기 시절부터 아주 사랑했던 영화 배우셨습니다. 드라마 배우이기도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어려운 선택을 하셨죠. 네. 그리고 저분도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였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분이고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3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이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우울을. 예, 맞습니다. 저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제 우울이라는 걸 겪으셨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우울이라는 것을
뭔가 마음이 약한 사람, 혹은 나약한 사람, 뭐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직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한 분들이셨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울이라는 것이 꼭 부족한 사람한테 걸린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편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울을 겪는 우리들이 이제 우울에 대한 좀 편견을 좀 이겨내고 우울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네. 그렇네요. 우울.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제로 코로나 블루라고 알려진 그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지, 또 그렇게 우울 증상을 호소하신 사례가 또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일선에서 진료를 저는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숫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전체적인 환자 숫자는 좀 줄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셨던 분인데 이제 원래 40대 주부셨어요. 굉장히 똑부러지고 평소에 굉장히 야무지고 아이들도 굉장히 잘 케어하시고 그런 가정주부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게 되고 또 집에서 계속 이제 있게 되니까 엄마로서 이제 뒷사거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 심심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바깥에도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또 나가면 병 걸리지 않을까? 또 남편이 요즘에 직장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뭐 실직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과 불안, 그리고 세계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이 계속 심해지면서 이제 우울증이 생기셨던 분이었어요. 우울증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자꾸 짜증을 부리게 되고 신경질을 부리게 되고 아이한테 이렇게 좀 소리도 크게 지르게 되고 아예 등짝도 때리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내가 좀 뭔가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상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병원에 오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냥 우울증 하지 않고 이번에 우울하게 지내시는 분들에 관하여 이게 뭐 저널리스트들이 아마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블루다라고 이제 특별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코로나 블루 이제 어떤 건지 좀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블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울이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는 단어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뭐 포스트파텀 블루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산후,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제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거를 블루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뭐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생기는 우울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 블루는 의미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상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보통은 스트레스를 많이 겪을 때 생기는 이제 우울이 많죠. 근데 이제 코로나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코로나로 인한 우울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돼서 고통을 받는 분들도 꽤 많죠. 그리고 또 이제 격리돼서 힘드신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도 그리고 또 뭐 격리되지 않고도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뭐 실직 때문에 급여가 줄어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희 친구 어머니는 뭐 굉장히 아프신데 병원에 가면 코로나 환자한테 또 전염이 될까 봐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학교에 안 가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한테 잔소리 들어서 집에서 힘든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을 케어하느라고 힘들어하는 엄마들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들 때문에 우울감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울을 느낀다고 그걸 이제 뭐 조금 디프레스 될 수도 있고 하기도 한데, 그럼 어느 정도 심해야 이거를 이제 병원을 가는지, 이걸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 약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은 혹시 우울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선생님 혹시 우울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럼요. 네. 저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우울이라는 말을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겪는 아주 흔한 감정이죠. 네. 뭐 때로는 정상적인 감정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는 감정이기도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간단하게 저희 집의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려 보면요. 이 방송을 저희 아들과 집사람은 보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울과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재수생입니다. 근데 이제 뭐 학원도 요즘 이제 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이러니까 12시까지 이제 자고, 또 이제 또 늦게 일어나서 공부 한두 시간 좀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또 게임 2시간 정도 하고, 또 출출하다고 또 먹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이렇게 성과가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이를 불러놓고, 얘야, 너 좀 최선을 다해서 좀 해보지 않으련?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빡 가셔가지고 이제 많이 흥분하시고 아이랑 이제 대판 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우울을 많이 겪고 있고요. 저희 아들은 하나도 안 우울합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울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이라는 감정은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생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들은 이제 우울한 감정들을 가지고 또 좋은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우린 또 그 음악을 들으면서 치유받기도 하죠. 또 이제 우울이라는 감정을 겪으면서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링컨의 사례처럼 링컨 대통령이라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셨대요. 제가 예전에 봤던 링컨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약간 심리 서적을 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서도 보면 이제 뭐 3살 때 동생이 죽고 9살 때 어머니 죽고 뭐 누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이제 뭐 다른 가족들한테 이렇게 키워졌고 또 학대도 당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서 우울증을 평생 앓고 자살 시도도 7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저분이 했던 정치 행동은 물론 뭐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낮은 사람, 또 아픈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해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아픈 과거를 정치 속에서 담아내서 사람들의 인류의 진보를 이루어내는데 어떤 역할을 했던 거로 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저런 사례처럼 우울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이고 나쁜 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저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이 발전하고 성찰하고 또 인류가 발전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저런 분들의 저런 우울은 굉장히 승화가 돼가지고 저렇게 됐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 우울 상태에서 좀 더 진행해서 이제 이거를 나 혼자 해결해야 되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야 하나, 나의 우울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준인가, 전문가를 찾아가야 할 수준인가 하는 걸 또 우리 선생님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울이라는 감정은 사실 굉장히 흔한 감정인데, 이제 우울을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사이코패스는 아마 안 느낄까요? 정상적인 우울은 굉장히 많죠. 앞서서도 저희 집사람이 얘기도 드렸고,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겪는 우울감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에서 필요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우울감을 겪고 그게 너무 심해서 직장 생활에까지 지장을 당한다든지 또 직장을 못 나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는 학생은 뭐 이렇게 학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든지 뭐 친구 관계가 깨진다든지 그 사람이 하던 기능, 사회적 기능이나 직업적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질 때 그걸 병적인 우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일정 시간 이상 동안 지속이 되면 이제 병적인 우울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처럼 보통 저런 우울증을 진단할 때 저희가 보는 그런 기준에 따르면 저런 우울감, 흥미 감소 이런 것들이 5가지 이상 있을 때 우울이라고 병적 우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한 2주 이상 저런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이나 이런 거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하면 그걸 병적 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일 수 있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렇게 우울한 기분을 보이는 거, 무기력해서 만사 귀찮고 바깥에도 나가기 싫고 좋아하던 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욕이 없어지거나 체중이 너무 줄거나 또 반대로 안 먹다가 갑자기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잠을 못 자는 경우, 또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계속 늘어져 있는 경우도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고요. 그래서 불안초조한 것도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심해지면 무기력해지고 기운 없는 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심해지면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에 대한 충동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울증은 이제 그냥 우울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우울한 거를 그냥 마음이 힘든 병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우울증을 오래 앓게 되면 저렇게 심장마비 같은 병들도 많이 생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을 만성적으로 앓으신 분들을 우울증이 없으신 분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심장마비, 사실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죠. 저런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심장마비가 5배나 더 많이 생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이랑 우울증이 없는 노인이랑 비교해보면 약 2배 정도, 2배 반 정도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사망률이 더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저 표는 WHO에서 만든 표인데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이제 들이느냐에 대한 표입니다. 뭐 고혈압이나 심장마비 혹은 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큰데 우울이라고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버금가는 어떤 질병들 중에서 굉장히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표에서도 이제 우울증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능력이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제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척추 질환이나 관절염 같은 거를 보시면 척추 질환이나 관절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이 뭐 한 10%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우울증이 있을 때는 약 20, 3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능이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우울증이 얼마나 많이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또 나이에 따라도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제가 듣기도 하고 노인들이 우울할 때랑 또 청소년들이 우울할 때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주부들도 또 다르고 비슷한가요? 또 상당한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울증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은 우울증은 우울한 병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우울증 그러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슬프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소아나 청소년의 경우는 우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주로 우울증이 있을 때 우울하다는 표현보다는 짜증을 낸다든지 뭐 반항을 한다든지 공부를 안 한다든지 학교를 잘 안 간다든지
여기저기 아프다고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비행,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한테 나타나는 우울증의 증상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노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울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고요. 주로 여기저기 아프다, 잠을 못 잔다,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 뭐 치매가 오는 것처럼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이나 아니면 노인 같은 이런 다른 이제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우울증의 양상이 드러나는 양상이 보통 젊은 분들하고 많이 달라서 언뜻 보면 우울증이 아닌 것 같은, 짜증내거나 반항하거나 학교 안 가는 애를 우울증이라고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문제 있는 학생, 쟤는 이상한 애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기억력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치매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또 여기저기 아프다고 말하면 뭐 허리의 병이라고만 생각하지 그걸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다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우울증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제때 치료를 잘 못 받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이제 뭐 치료자에 의해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제가 오늘 꿀팁을 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는 뭐 프로이드 시절 혹은 아론베까지의 철학으로 보면 우울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그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이라는 불필요한 감정을 제거하고 없애는 쪽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현대 심리학, 현대 의학은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을 정상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극복하면 또 우리가 더 나은 내가 나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을 잘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잘 이렇게 케어해서 나를 너무 괴롭히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 또 내가 더 발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관점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용이라는 단어입니다. 힘들었던 나를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기입니다. 우울이라는 감정이 있을 때 제가 그래도 명색이 상담을 잘하는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저희 집사람은 잘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이제 오늘 낮에 아들이랑 이제 약간 언쟁을 해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심장이 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괴롭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 때는 그런 거야. 우리 그냥 좀 인정해주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가 원한 건 그게 아니라 네.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화가 나는데 그래 너 어땠니? 너 힘들었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맞죠. 저도 상담을 할 때는 일단 이렇게 그 힘들어하는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는 그게 안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집사람의 예를 더 들면 저희 집사람이 아들이랑 이렇게 투닥투닥 하고 나서 속상하고 분하고 내가 쟤를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키우나 이렇게 복잡한 감정이 든 거를 잘 인정해주고 수용하고 쓰담쓰담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수용해주기. 힘들었던 나를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과 거리두기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원효대사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원효대사가 이렇게
그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멀리, 지금으로 치면 멀리 유학을 이제 떠나셨죠. 이제 동료랑 같이 유학을 떠났는데 막 이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오는 어느 날 이제 어디 움막이 보여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잤어요. 근데 자다가 깨서 보니까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셨죠. 근데 너무 이제 달고 맛있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이제 해골이었었어요. 해골에 있던 썩은 물이었죠. 그래서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나서 원효대사가 이제 물음을 탁 치면서 깨달으신 겁니다. 아, 어제 먹었던 물과 오늘 본 물은 같은 물인데 나는 어제는 달고 시원했던 물이었고 오늘 본 건 썩은 물이었. 내 마음은 썩은 물과 깨끗한 물이었어요. 그래서 원효대사의 깨달음은 뭐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사물은 이제 내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우울한 감정을 느끼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왜 살아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이제 고3 학생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그 학생이 이제 원래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했던 친구인데 원하는 성적이 계속 안 나오니까 이제 나는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해봤자 소용없는데 뭐하러 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도 불안하기만 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죽고 싶고 심지어는 자해까지도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상담을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해봤자 소용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요 생각과 거리두기라는 것을 그 학생하고 이제 연습을 같이 했습니다. 아까 네가 뭐라고 말했지? 그랬더니 아까 저는 공부해봤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해 이렇게 생각을 말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걸 우리 한번 말을 바꿔볼까? 나는 공부해도 안 돼. 나는 해봤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한번 말해볼래? 라고 했더니 나 누구누구는 나는 공부해도 안 돼. 해봤자 난 망할 거야. 어차피 떨어질 건데 뭐하러 해? 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한 2분 정도 동안 몇 번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천천히 저랑 같이 마음 챙김을 하면서 반복했더니 그 친구가 처음에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는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별로 답답하지도 않게 됐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게 나는 생각을 또 다른 답이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나는 해봤자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다 라고 또 바꾸고요. 나는 공부를 해봤자 소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다 라고 또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안 될 거라고 기정사실화했던 자기의 갇혀있는 생각에서 조금 더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이것은 수용이라고 하는 현대 인지행동 치료에서 많이 쓰는 그런 기법인데요. 현재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어떤 생각의 굴레로부터 융합되지 말고 벗어나는 라는 관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나에게 소중한 것 찾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건 뭔가요?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사시나요? 혹시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 나한테 쓸모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뭐일까요? 진료 시간에 제가 이제 이런 우울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 표가 있는데요. 이제 종이를 한 장 주고요. 가운데다가 나라고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제일 가까운 곳에다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서부터 먼 곳에다가는 좀 덜 소중한 것을 적으라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하는 시간에 쓰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성공이요, 돈이요, 뭐 건강이요, 뭐 45kg 몸무게요, 뭐 이렇게 식스팩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꽁이, 어머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꽁이는 이제 이제 여자분이 이제 길렀던 강아지인데요. 제가 상담을 했던 그 여자분은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걸 꽁이라고 적었는데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맨날 잔소리를 해서 싫고요. 친구는 자기를 따돌렸기 때문에 싫고요. 다 싫은데 꽁이라고 하는 애완견은 자기를 항상 반겨줘서 자기는 꽁이가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우울증에 대한 상담을 할 때는 가장 소중한 게 꽁이라는 거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 꽁이를 위해서 꽁이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꽁이와 산책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워만 있고 침대에만 있었던 그 분의 생활을 꽁이랑 산책하기를 통해서 우울증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 전에 치료에 있어서는 뭐 다른 치료에서 뭐 정신분석 치료든지 다른 상담에서는 어떤 소중한 것, 가치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이라고 해서 좀 배제했는데요. 현대의 삼동향 인지행동 치료, 현대 심리학, 현대 심리 치료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가치, 뭐 인류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생활 가까이에서 느끼는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뭐 꽁이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사람이 우울증의 수렁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데 그의 가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꽁이가 그 사람의 수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팁은 여러분들 삶에서 소중한 것,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즐겁게 하는 활동이 뭔지를 한번 적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의 삶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활동이 뭔지를 찾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활동을 할 때 즐거운가요? 혹시 선생님은 뭐 할 때 좀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저는 노래할 때가 가장 신나는 것 같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노래할 때마다 짜증 나거든요. 노래 부르면 애들한테 이렇게 물병 집어 던짐을 당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노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 부르기는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 행동인데 선생님한테는 노래 부르기가 스트레스를 푸는 행동이군요. 네. 이렇게 사람마다 즐겁게 해주는 활동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책 읽기가 좋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책 읽기가 스트레스가 되는 활동이겠죠. 네. 뭐 어떤 사람한테는 수학 문제 풀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활동인데 제가 진료하는 어떤 분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랍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활동은 정답이 없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분이 그분의 삶에서 그분의 생활 속에서 생활의 맥락에서 즐거운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책하는 거, 책 읽는 거, 일기 쓰는 거, TV 보는 거, 음악 듣는 거, 노래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상담하는 시간에 적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우울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우울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침대에서 누워있는 생활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즐거울 수 있는 활동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산책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꽁이하고 놀아주기가 될 수도 있고 노래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여러분들이 즐겁게 해준다고 선택했던 활동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아지게 하는데 한번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꿀팁은요. 스마트한 목표 세우기입니다. 스마트는 이제 영어로 SMART의 약자입니다. S는 스페시픽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걸 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한 거를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뭐 운동하기 이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가서 걷기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M은
measurab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측정 가능한,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분 좋은 활동하기, 그러면 뭐 좀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가 좀 정확하지가 않죠.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분 걷기, 10분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한다면 그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이제 측정 가능한 방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appealing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매력적인 혹은 유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말고요. 저처럼 노래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한테 노래하는 거를 우울을 극복해라 이러면 이제 저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인적이고 매력적인 걸 하라는 뜻입니다. 또 이제 네 번째는 R, 스마트의 R인데요. realistic, 현실적인 걸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이 스키 타기를 좋아한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네. 이제 스키 타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네. 선생님은. 그러면 스키 타기를 기분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1년에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겨울에만 그렇죠? 잠깐.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선택할 때 현실적이지 않은 걸 선택하면 노력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네. 좀 더 현실적인 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의 T, 마지막은 타임 바운드, 시간 제한적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운동하기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하기 이러면 내년에 해도 되고 뭐 후년에 해도 되고 10년 있다 해도 되고 그러면 발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시간 바운드,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일주일 안에 하기라든지 뭐 저녁 안에 하기라든지 저녁 먹기 전에 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한다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우울한 걸 벗어나기 위해서 한번 목표를 세워봅시다.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살 빼기요. 이렇게 아니면 뭐 운동하기, 건강해지기, 금연하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거는 살 빼기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참 쉽습니다. 네. 구체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하게 목표를 세운다면 예를 들어서 살 빼기라고 하면 운동하기라고 예를 들어 본다면 퇴근하고 나서 퇴근할 때 세정거장 앞에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세정거장을 걸어가기.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한다면 시간도 정하고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측정 가능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목표를 정한다면 그분이 우울한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나은 일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가지 꿀팁을 드렸는데요. 네. 이 5가지 꿀팁은 사실 현대 심리학, 심리치료, 우울증에 대한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떠오르는 별 같은 그런 어떤 꿀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활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맨날 살 빼기 하고,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빠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먹고. 네. 저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네. 유튜브 댓글이었습니다. 아, 네. 실제로는 아마 이제 최근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더 많이 우울해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외로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정서적으로 힘든 경험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게 우울이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울할 때 병원에 가야 되나. 네. 그것도 이제 많이 묻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어떨 때 상담 가야 되고 어떨 때 병원에 가야 되는지 혹시 이태수 선생님 병원으로 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주로 어떤 경우인가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정상적으로 흔히 겪을 수 있는 우울인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 올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5가지 꿀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이용을 해서 잠시 우울했던 것들이 잠시 내가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받았던 괴로웠던 것들이 나아진다면 굳이 뭐 당연히 병원에 올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직장생활이라든지 학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조금 이제 병원에 와야 되는 그런 기준에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노력했는데도 잘 되지 않고 2주 이상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일상생활이 잘 유지가 안 되고 뭐 직업 활동이든 학업 활동이 잘 유지가 안 되면 2주 이상 그게 안 좋게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전문가를 찾아오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간 한 2주 이상 또 아까 우리 선생님 보여주신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지속될 때 그때는 정신과 찾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답이셨고요. 네, 우리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 질문 김림 쌤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네. 그 외부 활동이 어렵고 우울감이 심할 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아주 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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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우울증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팁이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상황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마음블루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도 가벼운 우울증이 있을 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아마 도전해 보시면 그런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쉽게 벗어난다는 생각을 버리면 네.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쉽게 벗어날 수 없다. 훌륭한 질문에 우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감기를 걸려도 그렇죠. 7일이 걸리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마음의 네. 감기도 네. 네. 일정 또 시간은 있어야 한다. 네. 유튜브 댓글에서 무술 채널님께서 어떤 지인이 평소에 우울하거나 화가 나서 정신과 약물을 이미 정기적으로 먹고 있는데 갈수록 이제 병원에 가는 빈도랑 약물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걱정이 좀 되고 있다. 이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의견이 어떠세요? 네. 이것도 좋은 질문에 어리석은 답을 또 드리게 될지도 못해서 좀 불안합니다. 아마 친구분이 그러셔서 아마 이제 마음이 좀 아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이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조금 이제 어려우심을 느끼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아마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하셔야 될 것은 그분이 힘들다는 것을 옆에서 같이 있어주기, 그리고 토닥토닥 해주기인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 어떤 섣부른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것보다 그분이 힘드신다는 것을 친구분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고 너가 많이 힘들구나.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편이야. 라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신다면 아마 그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 제가 꿀팁으로 드렸던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기라는 단어로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분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고 그다음에 위로해 주시고 쓰담쓰담 해주는, 그러니까 힘들다는 사실을 당장에 극복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아마 잘 안 되는 것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떻게 도와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친구분께서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아마 친구가 되어 주시는, 진짜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만약에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아마 진전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섣불리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것이 아마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분에게 너가 이렇게 약도 늘어나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안 나아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는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분이 만약에 뭐 병원을 옮겨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해보고 싶다든지 그러면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고민해 주시는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답이지 않았을까 좀 불안합니다. 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아마 이게 이제 코로나 블루로 한 달 넘게 우울했다. 최근에 아마 사회적 거리를 이렇게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블루로 한 달 넘게 우울해하는 친구에게 정신과를 추천하는 것이 나을까요? 만약에 병원이 아니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유튜브에서 디비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가벼운 우울을 도와줄 수 있는 치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은 사실 많습니다. 저 같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는 상담을 하시는 이제 상담센터에 계시는 상담가들도 많이 계시고요. 당연히 도움을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공 영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뭐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우울을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이제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분이 좀 더 선호하는 곳을 추천하시는 게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분이 증상이 좀 가볍지 않고 좀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좀 심하게 있다든지 뭐 이제 밥 먹는 거라든지 아까도 많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잠을 자는 거라든지 밥을 먹는 거라든지 이런 데까지 지장이 상당히 있다면 그건 아마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하시는 것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질문을 보니까 코로나 블루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동안 힘들었던 분이 이제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점차 정부가 생활 방역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좀 더 바깥에 나갈 수 있고 좀 더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블루가 자연스럽게 어떤 면에서는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면에서는 다행인데 또 어떤 면에서 걱정이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듯이 이제 심리 방역도 중요하지만 사회 방역, 경제 방역 요즘은 다 방역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위기에 찬 상황 속에서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잘 지원이 되면 좀 괜찮겠는데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제 오늘도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여행업, 항공업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회사를 이렇게 명예퇴직을 권한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우울할 때 이런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위로나 또 지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울수록 네.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던 아니면 신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저희는 아주 경제적이나 신체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그분들이 아파한다는 것을 같이 느끼고 네. 그분들이 힘들다는 것을 같이 인정하고 같이 위로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조금이나마 힘이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네.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는 것이 아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도록 함께 하는 거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함께 해주고 어려움을 알아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민인 쌤 또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저는 그 스마트한 목표 설정하는 게 네. 조금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음. 그러니까 우울한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있는 것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실현을 하다 보면 좀 이 기간을 조금 현명하게 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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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치료할 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스마트한 목표 세우기 이런 방법은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행동활성화 치료라고 하는 어떤 치료에서도 네.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치료의 기법으로 이용하고 있고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꼭 어렵게 뭐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통 자기의 삶에서도 생활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그 뭐 아주 병적인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아주 가벼운 우울 혹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이 우울한 정도를 내가 넘어섰다. 난 무기력하다. 그래서 뭐 스마트 이런 거 안 된다.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은 자기는 우울 단계를 지났다 이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단계다. 앞으로도 뭐 지금 가을에 2차 유행이 또 온다니까 지금 잘 살긴 틀렸다. 이번 생에 망했다. 막 이러시면서 무기력한 자기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이태수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이 혹시라도 혹 하고 들릴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당장은 누워야죠. 뭐 네. 일단 너무 힘들 때는 그 네. 시기를 벗어나길 때까지는 네. 뭐 너무 오. 길지 않다면 잠깐 그냥 너 누워 있어라. 그렇죠. 네.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도 좀 받아들여서 누워 있는 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 그럼 그 부모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럴 텐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것도 역시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씩 운동을 하기라고 만약에 비유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네. 1시간 정도를 나가서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나아지는 거다라고 한다면 네. 누워 있다가 갑자기 1시간을 나가서 걷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누워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3분 동안 기지개 잠깐 펴고 다시 눕기 한 것을 스스로 내가 그래도 좀 잘했구나라고 스스로 토닥토닥 잘했구나라고 스스로 칭찬도 하고 그리고 나서 3분을 잘했다면 또 5분 그러다가 네. 또 5분 걷기 네. 10분 걷기 이런 식으로 아마 발전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망했다 누워 있어야 된다와 네. 나는 나았다 1시간 동안 걸어 다닌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 땐 누워 있는 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걸 받아들여서 누워 계실 땐 누워 계셔야 되지만 만약에 이제 조금씩 기운이 1% 기운 에너지가 5% 생겼다면 5%로 할 수 있는 뭐 상담을 받으러 가기. 난 아무것도 못 하고 하루에 1시간 동안 깨워서 상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다. 그럼 그것만 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나는 3분밖에 못 하겠다. 그럼 3분만 일어나서 기지개 펴고 걷기. 이 정도의 네.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조금 더 만약에 심한 우울이라고 하면 네.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를 부모님이 조금 더 억지로라도 손을 끌고 업어서라도 뭐 병원이든 치료기관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태수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 하루 종일 누워 있는 사람에게 너 하루 종일 누워 있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까 잠깐 일어났었지. 그래서 이제 일어나 있었던 순간을 기억해 주면서 하루 종일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또 오늘 너 3분 문 밖에 나왔구나. 방 밖으로 나왔구나. 그럴 때 이제 3분 방 밖으로 나오는 걸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누워 있냐? 어떻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막 쏟아부으면 이제 더 우울해지면서 살 맛이 안 난다. 나를 이 세상에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막 더 우울의 깊은 동굴로 더 막 들어가서 도와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태수 선생님 해주신 말씀 중에 저는
누워 있어라. 그 말이 제일 수용이 마음에, 공감해주고. 와닿았는데 그러다 계속 누워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뭐 누워 있고 싶어서 누워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그냥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상태에서 또 지금 코로나 이 시절에 괜히 나가서 한다고 했다가 돈만 날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마음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으나 몸은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이제 지금 조금씩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 이걸 차라리 이제 목표로 하고 지내는 게 그러면 자기를 수용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 이제 늘 목표를 높게 잡는 저에게는 오늘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일을 마치고 일을 안 하겠다. 집에 가서 그냥 뻗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병원에서 진료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저녁에 서울 시민들의 우울의 극복을 위해서 5가지 꿀팁. 특히 이제 현대 심리 치료에서 말하는 그런 수용하고 격려하고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들의 행동을 활성화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울증 치료의 팁을 알려주신 이태수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이태수 선생님이 오늘 이제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데 김미림 선생님의 노래가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우리 이제 우리 우울한 서울 시민을 위하여 의사가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은 다른 정리 멘트 해주시면 오늘 코알라 2탄 우울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와 박수. 네, 우울하신 네. 제가 오늘 강연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네. 들었던 것이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그 함께 해주는 거. 네. 그리고 뭐 지금 괜찮아 해주고 같이 하면 되지라고 네. 하는 게 조금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박수를 쳐주시면 네. 우리 마음 백신 노래를 하면서 네. 마치면 네.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하나. 격려하기, 좋은 일 하기, 솔선수범하기, 제대로 알기, 알아두기, 균형 유지하기. 괜찮을 거야. 우리의 마음 든든하게 좋아질 거야. 희망의 백신으로 마음 백신 7가지 마음 백신 희망의 백신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미림 선생님 서울 시민을 위한 선물 네, 여러분 희망의 화이팅! 백신 7가지 우울을 극복하는 노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 코알라 1탄은 오늘로 이제 마감이 되고 새롭게 준비해서 조만간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4가지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서울 시민과 함께 연대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분류의 시기를 극복하는데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태수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진행해 주시고 노래 안 부르기로 했는데 네. 불러주신 김민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코비드 지원단 심리지원단 단장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